경비원 시아버지가 뺨을 맞았다고. 그 한순간 며느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장면,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쏟아진 모욕적인 말. 평범한 근무 중이던 시아버지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얼마 후 나타난 회장님의 한마디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만호입니다. 올해로 70이 되었죠. 인천 송도 국제도시 복합 쇼핑몰에서 야간 경비원 일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초대형 쇼핑몰과 오피스텔이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2025년 송도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인천 조선소에서 일하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어요. 저는 평생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인천 조선소와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살았죠. 그런데 몇 년 전 구조 사고가 난 후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IMF 때 전 재산을 잃고 노후에 다시 이렇게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오늘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라 복합몰 푸드코트는 입주민들과 직장인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고 곳곳에 떨어진 휴지와 음료수 컵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테이블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경비원이지만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신경 쓰는 게 제 성격이거든요. 오랜 현장 생활로 몸에 밴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푸드코트 입구 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 가은이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서둘러 들어오고 있었어요. 윤가은, 제 며느리는 인천 종합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4살 어린 나이에 우리 집으로 시집 왔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바쁜 병원 일정 중에도 시아버지 도시락을 직접 챙겨주는 걸 보면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가은이는 오늘도 점심시간을 쪼개서 저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온 모양이었어요. 하얀 간호사 가운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출입구 근처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경비원 주제에 감히 내 차에 주차 뭐라 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간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젊은 여자가 고개를 치켜세우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온몸에 화려한 장신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 여자가 소방차 진입로에 차를 세워놓길래 정중히 이동해 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무척 불쾌한 표정을 지었었는데 이렇게 다시 찾아온 거였네요. 늙은 사람이 뭘 아냐고요. 나 누군지 알아요?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드코트에서 식사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여긴 소방차 진입로라 위험해요. 화재나 응급 상황 때 소방차가 들어와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마치 제가 건방진 말을 한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교육을 하려고 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찰싹.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뺨에 화끈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 여자가 저의 뺨을 강하게 후려친 거였어요. 일은 평생 살면서 이런 수모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뒤로 휘청거렸어요. 뺨에 남은 따가움보다 더 큰 것은 모멸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맞은 것도 서러웠지만 무엇보다 며느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될까봐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
푸드코트 입구에서 가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은이가 도시락 가방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가은이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반찬통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밑반찬들이 타일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우리 아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하얀 간호사 신발이 바닥에 반찬들을 밟으며 빨간 자국을 남겼어요. 저는 가은이를 말렸습니다. 가은아, 괜찮다. 그냥 가거라. 하지만 가은이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작은 체구지만 시아버지를 지키려는 의지가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푸드코트 반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기둥 뒤에 숨듯 서 있었어요. 정진우. 제 아들이었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뺨을 맞는 장면도, 아내가 달려와 도시락을 떨어뜨리는 모습도 모두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돌리며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더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뺨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 화려한 여자와 제 아들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연수구의 좁은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가은이가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고 있었어요. 아버님, 여기 계세요. 가은이가 얼음찜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 뺨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은이의 눈가는 빨갛게 울어서 부어 있었어요. 괜찮다, 별일 아니야. 저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가은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훌쩍이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어요. 이 반지하 원룸은 정말 작았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어 있고 작은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죠. 그래도 이곳이 지금의 저희 집이었습니다. 벽에는 낡은 안전모 하나와 오래된 작업복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 예전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인천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시작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젊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어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몇 년 후엔 건설 현장 반장이 되었고 나중엔 소장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미래가 밝아 보였어요. 아내와 함께 작은 집을 마련했고 아들 진우도 태어났죠. 그런데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고 퇴직금은 물론이고 몇 년간 모아둔 적금까지 한 번에 날렸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힘든 시간이 시작됐죠. 아내가 병에 걸렸어요.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집까지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반지하로 내려온 지 벌써 20년이 흘렀네요. 아내는 결국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노년의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른이 되어서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느리 가은이를 생각해서라도 말이죠. 가은이는 고아였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없는 아이였어요. 결혼식 때 신부 측 하객이 한 명도 없었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날 제가 양가 대표를 모두 맡아서 인사를 했었죠. 그런 가은이가 저희 집으로 시집와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시아버지를 돌봐주고 있어요.
바쁜 병원 일정 중에도 도시락을 챙겨주고 지금처럼 아픈 곳이 있으면 밤새 걱정해주고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은이의 목소리에 무언가 심각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얼음찜질을 내려놓고 가은이를 바라봤어요. 진우 오빠 회사 오래전에 그만뒀대요. 가은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는 IT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한다고 했는데 언제 그만뒀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진우는 매일 정장 입고 출근하는데. 아니에요, 아버님. 요즘 계속 이상했어요. 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체 독촉 전화가 계속 와요. 카드값도 밀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진우 오빠한테 오는 전화들이 수상해요. 짧게 끊기고 누군지 묻기도 싫어하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진우는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는 회사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가은아, 그럴 리 없어. 진우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하지만 가은이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진우 오빠가 요즘 투자 이야기를 자주 해요. 코인이나 부동산 재개발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은이의 말을 들으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진우가 무리한 투자에 빠져서 빚이라도 진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은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금세 잠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에 놓인 진우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진 적이 없는데 그날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가방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띄었어요. 사직서 사본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3개월 전이었어요. 진우는 벌써 3개월 전에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들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그동안 뭘 하고 다닌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푸드코트에서 벌어진 일들이 떠올랐어요. 저 화려한 여자와 진우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첫 번째 큰 균열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것들이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직서를 다시 가방 안에 넣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습니다. 창 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훨씬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가은이가 시아버지 도시락을 들고 복합몰로 향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온 것 같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선 가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익숙한 차가 보였거든요. 진우의 검은색 중형 승용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낯선 고급 수입차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새하얀 외제차로 번호판만 봐도 상당한 고가의 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은이는 무심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혹시 진우가 회사 사람과 만나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면서 차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가은이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차 안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진우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조수석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가은이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는 진우의 손을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곧 이 몰도 우리 소유가 될 거예요. 회장님 사위 되실 분. 여자의 입모양을 읽어보니 대강 그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진우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요.
가은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친밀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 뭔가 수상한 사업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가은이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꽉 붙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일단은 시아버지께 도시락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한편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저는 평소처럼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주말이라 평일보다는 한적했지만 그래도 쇼핑몰을 찾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온 고급 수입차 한 대가 눈에 띄었어요. 소방차 진입로에 차를 세우더니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다가가서 말씀드렸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여기는 주차구역이 아닙니다. 저쪽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째려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비원 주제에 감히 내 차에 주차 뭐라 하시네요. 목소리가 날카롭고 거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여기는 소방차 진입로입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 때 소방차가 들어와야 하는 곳이라 주차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늙은 사람이 뭘 아냐고요. 나 누군지 알아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푸드코트에서 식사하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찰싹. 그 여자가 제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갑작스러운 충격에 저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이런 늙은 사람이 서비스나 제대로 할 줄 알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푸드코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때 VIP 라운지 쪽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진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진우 씨, 이 늙은 경비원이 아까부터 저한테 훈계했어요. 좀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진우에게 말했어요. 마치 진우가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당연시하는 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우가 왜 저 여자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저 여자는 진우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바로 그때 푸드코트 입구에서 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우 오빠, 이분 우리 아버님이야. 어떻게 뺨을 맞고 있는데. 가은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도시락 가방을 든 채로 급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아들이래? 진짜야? 경비원 아들이 왜 저 여자랑? 사람들의 수군거림 소리가 들렸어요. 스마트폰을 든 손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여자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번갈아 보더니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아니야.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냥 우리 몰 경비 아저씨일 뿐이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무릎이 후들거리더니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것도 다른 여자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말이죠. 가은이는 도시락 가방을 꽉 붙잡은 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부정하는 말을 직접 듣게 된 충격이 컸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들 맞는 것 같은데. 저 여자랑 바람 피우나? 경비원 아버지 부끄러워하나 보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진우를 올려다봤어요. 제가 키운 아들의 얼굴이 이렇게 낯설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화려한 여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진우의 팔짱을 끼더니 고개를 치켜들었어요. 그래요. 저 경비원이 감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진우는 가은이의 말도 무시했어요. 그 여자와 함께 사람들을 해치며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지만 몇몇은 여전히 휴대폰으로 제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가은이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부축했어요. 아버님, 일어나세요. 저는 가까스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비틀거렸지만 가은이가 꼭 붙잡아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아들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가은이와 둘이서만 그 좁은 반지하 원룸에 남겨졌어요. 밤이 되어도 진우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돈과 여자 때문에 말이죠. 창 밖으로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홀로 남겨진 제 마음도 그 어둠만큼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합몰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경비 노인이 요즘 이상하다더라. 손님한테 헛소리 했다던데.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나 봐. 가족들도 곤란해한다더라.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얼마 후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진우가 라이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닌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치매 기운이 있어요. 아무 말이나 해서 곤란합니다. 진우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자신이 경비원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동시에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소문이 관리사무소까지 전해졌어요. 시설관리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팀장은 50대 중반에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도 직원들을 챙겨주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정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 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마음은 안 그렇지만 고객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요. 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일단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년 동안 성실하게 지켜온 일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팀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정 씨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소문이 많이 돌아서 다른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고객들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팀장도 말하기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 달치 급여는 다 드릴 테니까 오늘까지만 근무하세요. 그렇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탈의실에서 경비복을 벗었어요. 3년 동안 입었던 익숙한 옷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비복 단추를 하나씩 풀어가며 이름표를 떼어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른이 되어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어요. 마지막으로 사물함을 정리하는데 그동안 모아둔 작은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은이가 만들어준 도시락을 담던 보온병, 겨울철에 쓰던 핫팩들, 그리고 첫 급여를 받은 날 찍은 사진 한 장.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반지하 원룸에 들어서자 가은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찍 오셨네요. 가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금세 눈치를 챘어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가은이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가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버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해고를 해요. 가은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억울하다고 싸워요.
부당해고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해고당하는 데는 말이 필요 없더라. 그냥 내가 부족한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근무했던 시간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던 평범한 일상들.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진우였습니다.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연락도 없었고 가은이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진우 오빠가 아버님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대요. 무슨 소리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연체 독촉 전화였는데 제 주민번호로도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제 명의와 며느리 명의까지 도용해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까? 얼마나? 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님 명의 카드만 1,000만 원이고 제 주민번호로 받은 대출이 2천만 원이래요. 총 3천만 원의 빚이 생긴 거였어요. 월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저희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거울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70살이 된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분노였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더구나 착한 며느리까지 끌어들여서 빚더미에 앉히다니.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동안 모든 걸 체념하고 받아들이려 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시 일어서자.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른이 되어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은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거울 속 제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절망과 체념 대신 의지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어떤 일이든 찾아서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더 이상 잠을 청하지 않았어요. 대신 새벽까지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이 넣어둔 낡은 안전모와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이 나왔습니다. 안전모에는 여전히 그때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자국과 여기저기 찌그러진 부분들. 손으로 만지니 20여 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인천 조선소 철골 붕괴 사고였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철골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철근들이 비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붉은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저도 황급히 대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사람 남았다. 모두가 도망치던 그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불길 속에 누군가 갇혀있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철근 사이에서 젊은 남자가 다리에 깔려 있었어요. 30 전후로 보이는 사무직 직원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괜찮아요. 금방 나가요. 저는 그를 업고 불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태우는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길에 떨어진 철근이 제 다리를 찢었습니다. 아픔보다는 그 젊은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현장 밖으로 나와서야 안전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갔어요. 실려가기 전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꼭 은혜 갚을게요.
나중에 성공하면 꼭 찾아갈게요.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사람 살린 게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그저 무사하기만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남았어요. 길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쑤시곤 해요. 그 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소도 문을 닫았고 저도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그 젊은이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우연히 TV를 켰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송도 랜드마크 디벨로퍼 강현우 회장이 화면에 중년에 성공한 사업가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송도 복합몰과 오피스텔을 소유한 유명한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카메라가 그의 전신을 비추는데 화면 아래쪽에 무언가 익숙한 것이 보였습니다. 왼쪽 다리에 길고 깊은 흉터였어요. 저는 손에서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흉터 모양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20년 전 그날 제가 업고 나온 그 젊은이의 다리에 난 상처와 똑같았습니다. 저 흉터. 설마 그때 그놈인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강현우 회장이 바로 그때 제가 구해낸 그 젊은 대리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TV 화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비슷했어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지금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신다면 어떨까요? 20년 전 은혜를 갚겠다던 그 약속을 기억하실까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분이 일개 경비원이었던 저를 기억할 리 없을 거예요. 설령 기억한다 해도 지금의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면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구해낸 그 젊은이가 이렇게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저는 다시 안전모를 만져봤어요.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했던 그날의 용기가 지금도 제 안에 남아있을까요? 지금은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일자리를 잃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때처럼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말이에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집에서 막막한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만호 씨 맞으세요? 복합몰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어요. 저를 해고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현우 회장님이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을까요? 강현우 회장이라니. 어젯밤 TV에서 본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저를요? 네, 급하신 용무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혹시 정말 그때 그분이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일로 부르신 걸까요? 오후 2시 떨리는 마음으로 복합몰에 도착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던 바로 그 건물에 다시 들어서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곳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지금은 방문자 신분이 되었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깊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 소장님, 저 그때 조선소강 대리였습니다. 25년 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말 그분이 맞았습니다. 25년 전 제가 불길 속에서 구해낸 그 젊은 대리가 바로 강현우 회장이었던 거예요. 강 대리님. 정말 강 대리님이세요? 네, 소장님. 그때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 맞으시죠? 강현우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회의실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마침 민원 접수 때문에 왔다가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라희였어요. 그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회의실 문 앞에 서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현우 회장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없었으면 전 이 자리에 없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5년 전 인천 조선소 붕괴 사고 때 이분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주신 분을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라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을 어제 CCTV로 보고도 못 알아봤습니다. 강현우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이분이 뺨을 맞고 해고당한 경위를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치매 소문이니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소문이니 모두 거짓말이었더군요. 회장의 시선이 라희에게 향했어요. 특히 이분께 폭언과 폭행을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했습니다. 라희가 뒤로 물러서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오해였어요. 그냥 감정이. 저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지만 강현우 회장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해고는 즉시 취소합니다.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공지를 올리세요. 팀장이 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경비원께 폭언 폭행한 사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라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냥 실수였어요.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강현우 회장은 냉정했어요. 실수로 사람 뺨을 때리고 치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건가요? 그때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당시 상황이 여러 입주민과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좋군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라인은 당황해서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차가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실수였어요. 하지만 강현우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25년 전 이분이 저를 구해주실 때 실수였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회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25년 만에 다시 만난 그분이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되었고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다니. 대리님. 아니 회장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소장님. 당연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그날 저를 구해준 건 소장님 한 분뿐이었어요. 강현우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5년 동안 소장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적 같습니다. 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자신의 거짓말과 폭력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앞으로 정만호 소장님께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해고는 취소되었고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25년 전의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라희의 무너진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거만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과 두려움만 가득했었어요. 판세가 완전히 뒤바뀐 하루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진우가 황급히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 회장님이랑 친하시다면서요. 진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다정한 아들로 돌아온 척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사업 한번. 어떠세요? 회장님께 소개라도 해주시면. 저는 진우를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른다고 했던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그때 강현우 회장의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단정한 정장을 입은 분이었는데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진우를 바라봤어요. 정진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께서 조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카드 도용, 무단 대출, 치매 허위 소문 유포 등 모든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장인어른 재산과 신용을 이용해 투자판에 뛰어드셨더군요. 치매 몰이까지 하면서 후견인을 노리신 정황도 보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계속되자 진우는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일시적으로.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요.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크네요. 총 5천만 원가량의 부채를 장인어른과 부인 명의로 만드셨더군요. 저는 놀랐어요. 가은이가 말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복합몰 직원들에게 아버님이 치매라고 거짓말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아버님을 해고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드러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40년을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 아들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진우야, 너한테 25년을 줬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더 이상은 내 양심이 허락을 안 한다. 진우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는 법적 조치를 받아라.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상 파양을 선언한 거였습니다. 진우는 그제서야 일이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피는 안 섞였지만 아버님 곁은 제가 지킬게요. 가은이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친딸도 아닌데 이렇게 말해주다니. 강현우 회장이 변호사와 눈을 마주치더니 말했어요. 윤가은 씨를 정만호 소장님의 양녀로 입양하는 절차를 진행하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가은이를 바라봤어요. 이 착한 아이가 제 진짜 딸이 될 수 있다니. 이제 진짜 내 딸이다. 내 재산, 내 남은 시간은 다 너한테 쓸 거다. 그 말을 들은 가은이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효도하며 살겠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우보다 훨씬 더 진짜 딸 같았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된 거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진우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내가 먼저 나를 버렸잖아.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했을 때 이미 끝난 거야. 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기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들어갈 것 같네요. 강현우 회장도 말했어요. 소장님을 모독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날 저는 큰 결단을 내렸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을 포기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를 친딸로 받아들인 거였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가은이 같은 좋은 딸을 얻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진우는 결국 그날 집을 나갔어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변호사의 법적 조치를 피해 도망간 것 같았어요. 저와 가은이는 조용한 집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버님, 이제 정말 저희 둘만 남았네요. 가은이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랜 고통과 배신의 시간이 끝나고 진정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창 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안도와 해방감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며칠 후 강현우 회장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였어요. 소장님, 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현우 회장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은인을 찾으면 사람을 살리는 식당을 꼭 만들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의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셨다니. 소장님께는 50억 상당의 지분과 점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은 씨에게는 아이들과 환자들을 위한 영양식 연구 지원금을 드릴게요. 너무 큰 은혜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간절한 마음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송도 구도심의 허름한 식당 자리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희망식당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1층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따뜻한 백반과 국밥을 파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서민들이 부담 없이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층은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병원 치료 중인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은이의 아이디어였는데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저는 희망식당의 할아버지 사장이 되었고 가은이는 주방과 영양 관리를 맡는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진우는 결국 재판을 받았어요. 사기죄와 명예훼손죄로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끔 멀리서 식당 간판만 바라보다가 돌아서곤 했어요. 다가올 용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식당을 연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가은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임신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굽은 허리를 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진짜 손주를 안아보는구나. 가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지켜볼 거다. 가은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희망식당 앞 풍경은 따뜻했어요. 동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고 저와 가은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신과 모욕으로 무너졌던 인생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니. 피보다 진한 정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버님, 행복하세요? 가은이가 물었어요. 그럼 정말 행복하다. 너 같은 딸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석양이 지는 희망식당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앞으로 태어날 손주와 함께할 새로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고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더군요. 희망식당의 따뜻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이혜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